안녕하세요. 자, 13주차 면접조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지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고, 원래 이제 면접조사는 중간고사 때 면접조사에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내외로 면접 조사를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실습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면접 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서 제일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대충 면접 조사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면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인터뷰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초대 손님이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그 앵커나 진행자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학술적인 면의 차원에서는 면접 조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냥 똑같이 인터뷰지만. 자, 그러면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설문지 만드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자료의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실은 사회조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는 거죠.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대면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의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게 이제 면접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사실은 실험이나 관찰이나 내용 분석이나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강의에서는 이제 실습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험과 관찰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내용 분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학과의 전공에 따라서는 이 실험이나 관찰 또는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에서 자료의 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설문조사와 면접을 얘기를 해요. 자,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특정한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하에서 이 조사 대상자가 보이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뭐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공대 쪽에서 실험실에서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그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반응을 보는 것, 그게 실험인 거죠. 근데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실험의 방법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어느 전공 분야에서 실험을 많이 하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심리학이 있습니다.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실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를 실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유도하고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어떤 그 행동을 보였을 때 그 행동을 따라 하느냐,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어떤 사람이 먼저 건너는 척 했더니 따라오는 사람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 사람의 성별, 뭐 연령, 직업, 소득,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를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이 실험이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전공 분야에서는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상황을 사회과학 쪽에서는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과 더불어서 이 실험이라는 방법을 많이 또 사용하는 학문 분야가 전공이 신문방송학과를 들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마케팅, 광고의 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광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시청자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광고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에서 가끔 그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광고에서 실험은 이런 거예요. 광고를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TV 화면에 틀어줍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헬멧을 하나 씌우는데 헬멧의 윗부분에는 그 실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눈동자의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럼 광고를 틀어주는 내내 그 실험 대상자의 안구가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안구의 움직임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주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소주는 안 보고 소주를 들고 있는 사람만 보더라. 또는 배경에 있는 어떤 나무를 쳐다보더라.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특정 전공에 의해서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주로 이공계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죄송합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인류학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인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삶의 상태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시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시골 마을이라든가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학 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은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모계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오지에 있는 그 현대적인 문명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마을에 직접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을의 위계 구조가 만들어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그 다음에 마을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 집단 내에서 순응하는 순응성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것, 뭐 결혼식을 할 때는 누가 주례를 보고 뭐 이런 아주 세밀한 것들을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의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인류학과에서 주로 이 관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역사학이라든가 사회학에서도 일부 쓰기는 하는데,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하지 않고 문서 자료만 남아 있을 경우에 그 문서 자료는 어떤 내용들이 문자로 서술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문자의 내용을 이제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이 부정적으로 쓰였느냐, 긍정적으로 쓰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과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조사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한테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굴을 맞대고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방식, 이게 이제 면접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면접의 형식은 조사자가 질문을 하고 조사 대상자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의 특징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주로 하지만 제스처나 표정에 대한 관찰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 말은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회사원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은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회사 CEO들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항상 응답자가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제스처나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이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설문지 방법하고, 설문지도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설문지에 비해서 면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질문과 응답이, 설문지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자,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면접은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응답을 듣고 조사자가 또다시 그거에 관련된 연관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져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지는 응답을 안 하거나 잘못된 응답을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3번에 체크했다. 이걸로 끝나는데, 면접법에서는 조사자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추가 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다만 설문지는 한꺼번에 대량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면접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하고 1대1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숫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문지는 피상적인 정보, 반면에 면접은 깊이 있는 정보. 다만 설문지는 대량의 사람들에게 대규모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접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면접의 과정에 등장하게 되는 행위자들은 이제 보통 세 그룹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사자 또는 연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거는 뭐죠? 조사자가 직접 면접 대상자를 만나서 면접을 진행하면 조사자와 면접 대상자만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자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면접 대상자는 한 명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한 명당 1시간, 2시간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5명, 일주일이면은 30명 이렇게 되는데 한 200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간을 길게 늘려 잡거나 또는 자기를 대신해서 면접을 진행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면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조사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만 할 수 있는 면접 대상자를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싶을 때 자기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면접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게 면접원이라고 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조사자와 면접 대상자 사이에 면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위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면접원이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혼자서 할 때는 10명인데 10명한테 10명을 하라고 그러면 100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면접 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은 한 사람이 10명 하는 거와 10사람이 100명 하는 게 똑같이 시간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대규모 면접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면접원을 통해서 간접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면접원이 면접 대상자를 만나서 1대1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캐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소규모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면접원이 되지만 대규모 조사에서는 면접원이 조사자를 대신해서 조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면접원이 가서 많은 조사 대상자를 짧은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조사 연구자와 면접원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조사자 연구자가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하는 거고 면접을 하는 이유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심층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조사자가 면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캐묻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어떻게 캐묻고 저 사람이 한 대답이 내가 원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정보이면 거기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유도하거나 세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모든 면접원이 조사원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역량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캐서 갖다 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구나 면접원이 1명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면접원이 실제로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조사자의 여기 이제 밑에 나오지만 면접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조사자의 조사 취지를 응답자에게 대리 전달을 하는데 이 조사 취지를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A라는 면접원이 1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2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3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르게 얘기를 하면 다른 응답,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했던 거는 동일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인데 다르게 전달이 돼버리면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면접원의 역할은
자기의 개인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조사자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가능하면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응답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감정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응답을 가공하거나 변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이제 녹음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테크니컬한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면접원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면접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면접조사에서는, 대규모 조사에서는 중요하다. 자, 면접원의 선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명 정도를 면접을 할 거다. 그럼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면접원을 5명을 선발을 할 거냐, 10명을 선발할 거냐, 20명을 선발할 거냐, 요거를 조사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원 수가 결정이 되면 면접원을 모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면접원의 선정 기준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네 면접원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조사자가 연구하는 분야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험 있는 훈련된 면접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과정생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자기 지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면접원들을 선발을 하는 이유가 유사한 전공에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훈련을 받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접원을 선발을 했으면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A, B, C, D 해서 10명이라는 면접원을 선발을 했잖아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근데 A, B, C, D 해가지고 이 10명의 면접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형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자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을 받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면접원들 스스로가 조사자의 조사 취지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원 훈련은 면접원들에게 조사자 또는 연구자의 조사 취지를 전달해 주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사전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 훈련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의 내용, 조사의 취지, 조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면접원들이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캐와야 되는지를 심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할놀이라고 하는 건 롤플레이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면접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서로 실제로 면접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모의로 서로가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가 돼서 실제로 한번 면접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시키고, 그걸 조사자가 옆에서 다 보면서 문제점이나 뭐 이런 걸 지적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가 되는 거죠. 사전 준비, 기본 교육, 일반 교육, 그 다음에 심화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할놀이 해가지고 실제 모의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과 훈련을 마친 후에 이 면접원들을 실제 조사 대상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규모 면접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대규모 면접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규모 면접조사를 많이 해요. 소규모 면접조사는 결국 어떤 거냐?
소규모 면접조사와 대규모 면접조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규모 면접조사는 조사자가 면접원을 따로 쓰지 않고 직접 조사를 한다. 면접을 한다. 대규모는 면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든다. 면접원이 있으면 대규모고 면접원이 없으면 일단은 소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면접을 했는데 많이 하는데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면접조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규모 면접조사를 해본 적은 한 번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제가 조사 주제를 정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형태로 면접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면접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비용과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을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게 이 면접조사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절차는 뭐 조사자든 면접자든 면접을 나가게 되면 이런 식의 면접 절차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가 응답자의 확보입니다. 이제 응답자의 확보는 조사 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를 원하는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을 먼저 해야 돼요. 명단을 받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 방문한다. 직접 방문을 언제 하고 면접 시간은 얼마가 걸린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응답자하고 이제 사전 약속 만나는 면접 일시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응답자의 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면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만 정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전화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확보가 끝나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접근은 면접을 시작할 때 딱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와 있으면 앉자마자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개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이런 이제 그 초기에 분위기를 띄우는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몇 가지의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질성의 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질성의 확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뻘쭘하고 분위기가 대면하면 응답하기가 편하게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편하게 응답을 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가능한 한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동질성 확보라고 하는 면접 기법을 사용한다. 그럼 동질성 확보는 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부침성 좋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집에서 어떻게 오셨나요? 뭐 고향이 어디신가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뭐 대구 동구 사는데 그럼 어디 아파트 사세요? 저는 그 옆 동네인데요. 뭐 어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조사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가 뭔가 공통점을 갖게 되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동질성 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뭐 세계적인 가수 누구를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데려다 놓으면 바로 당신 노래가 어떠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한국 음식 뭐가 좋냐, 뭐 맛이 있었느냐, 어디 구경한 데 있느냐 이렇게 해서 뭔가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린 다음에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을 하느냐, 그 노래를 만들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 접근이라고 하는 게 전체 면접의 그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면접을 진행하는 내내 응답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면접원이 판검사처럼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굉장히 이렇게 취조하듯이 하는 게 인터뷰가 아니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면접 기술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자꾸 어떤 생각이나 방향을 면접원이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락한 느낌을 갖고 객관적으로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면접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빙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자, 이 프로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를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대답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딴 얘기를 하거나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거나 할 때는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싶으면 불충분한 응답이 나왔을 때의 추가적인 행위, 즉 추가적인 행위는 뭐냐면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 우리가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화된 세부 질문이에요. 어떤 거를 딱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인 회사원한테 가가지고 너 위에 있는 관리자인 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대충 괜찮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조화된 세무 질문은 부장이 업무 지시를 주로 어떻게 내리느냐, 업무 지시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세부 질문을 던지면 세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프로빙에 있어서 중요한 추가적 질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이 구조화된 세부 질문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즉각적인 추가 질문. 이건 뭐냐면 다시 물어보거나 또는 구조화된 세부 질문은 미리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추가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조화된 세부 질문을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세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답자가 충분하지 않은 대답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추가 질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미리 준비해간 구조화된 세부 질문, 두 번째는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즉각적 추가 질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듣고 그거를 모두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녹음 및 녹화예요. 그러면 면접원이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녹음 및 녹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싫어하는 분이 많으니까 싫은데요 라고 하면 녹음 및 녹화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 적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하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 듣고 추가 질문 생각하랴 그러면서 뭘 또 받아 적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받아 적기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내용 요약 중심으로 받아 적는다. 근데 이거를 사전에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의 범주를 만들어 가고 그 범주별로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사전에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면 요걸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사전 예상 응답을 먼저 이제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및 받아 적기를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면접이 우리가 면접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또는 이제 표준화된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비구조화 또는 비표준화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건 똑같은데 구조화된 내지는 표준화된 면접은 설문지와 같은 형태로 질문을 미리 다 세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는 거고 비구조화된 또는 비표준화된 면접은 설문지와 같은 거를 안 가지고 가서 그냥 어떤 주제만 던져놓고 상황에 맞게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접은 설문지법에 가까운 거고 비구조화된 면접은 대화에 가까운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면접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반구조화된 또는 반표준화된 면접법을 활용을 해요. 이건 뭐냐면 설문지처럼 자세하게 세부 질문을 만들진 않고 질문의 영역 정도 하고 대충 물어봐야 될 키워드만을 만들어 가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구조화된 또는 반표준화된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의 종료 및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면접이 다 됐으면 면접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면접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빠진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빠진 게 없으면 인사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원을 이제 면접원이 면접 결과를 가지고 오면 조사자가 면접원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면접원 감독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접이 되는 건데 면접 상황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를 하면 개인 면접, 전화 면접, 집단 면접이 있어요. 개인 면접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TV에서도 어떻게 하죠?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전화 통화로 연결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사건의 당사자를 한국에 데려올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면접은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화로 면접을 하는 거죠. 근데 전화 면접의 장점은 직접 대면적인 상황을 장소의 이동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죠? 여러 가지 전화로 하는 것 자체가 면접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는 그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오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 면접보다는 대면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 조사자가 또는 면접원이 이 면접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 면접은 짧은 특정화된 주제에 한해서 할 경우에 이제 주로 쓰이게 된다. 하지만 면접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면 면접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전화 면접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단 면접은 1대1이 아니고 면접원 한 명에 조사 대상자를 여러 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5명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많아야 10명 정도를 놓고 한꺼번에 하는 그래서 이제 집단 면접,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집단 면접을 하는 이유는 한 명 한 명을 하면 물론 이제 그거 한 명 한 명을 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정보화해서 이 정보를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단 면접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면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그 사람들 사이에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토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정보로서 획득한다. 그래서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는 이제 면접 상황에 따른 유형 분류였는데 지금은 구조화 정도에 따른 면접 조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구조화된 면접, 그리고 비표준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반표준화된 반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면접은 설문지처럼 질문을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적어서 그 질문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얻어내는 거고 비표준화된 비구조화된 면접은 주제만 한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황 전개에 따라서 면접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프로빙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비표준화된 면접은 문제가 면접원이 다르면 면접원마다 다른 내용의 조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표준화된 면접은 일반적으로 조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표준화된 면접은 초점 면접과 임상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응답자 중심으로 응답자가 그 영역 내에서 어떤 질문, 그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응답자가 그거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임상 면접이고 초점 면접은 내가 이미 키워드를 가지고 가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면접자들이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원 중심이 되는 거죠. 면접원이 어떤 주제 이걸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고 임상 면접은 주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임상 면접입니다. 자, 의사가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그 대화를 하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초점 면접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이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 어떻게 아픈지를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간과 관련된 질병들만을 간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간이 아팠습니까? 간이 아프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초점 면접이고 임상 면접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간이 아플 수도 있고 폐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에 관한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리를 구부리기 힘듭니까?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까? 다리가 떨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자가 또 어떤 대답을 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응답자가 대답한 걸 가지고 또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이 임상 면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반구조화된 면접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일반 영역하고 항목을 정해놓고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하고 정해놓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구조화된 거면 인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5개, 태도에 3개 이렇게 다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자, 그럼 비구조화된 또는 비표준화된 면접의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분과 항목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면접법의 장점은 일단 면접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질문지에 비교해서 응답 내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질문 문항을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질문 문항에 답해야 되는 내용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설문지는 응답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응답자의 본인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 상황을 면접자가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확보에 있어서 유연하다. 상황 전개에 따라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스처, 태도나 반응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게 면접법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설문조사법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면접원이 다르기 때문에 면접원마다 추가적인 질문에서 얻어내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익명성에 대한 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이혼한 부부를 찾아가가지고 면접을 하면 이혼과 관련된 사적으로 얘기하기 싫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설문지는 익명적이기 때문에 문항을 잘 구성하면 훌륭한 대답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접법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